간 밑에 붙은 작은 주머니 담낭. 쓸개라고도 불리는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고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주로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데 이곳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 담낭암은 담낭이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담낭은 우리 몸에서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농축 저장하고 있다 십이지장으로 내보내는 소화기관의 일종으로 담낭암은 주로 고령에서 호발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암종들이 최근 많은 치료 결과들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담낭암은 췌장암과 더불어 가장 예후가 나쁜 암 중에 하나입니다. 담낭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 담낭암의 발생 빈도는 낮지만 5년 생존율 또한 극히 낮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불량이나 위염을 장기간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담낭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고약한 암, 담낭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외과 이승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장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담즙을 보관하고 있는 담낭, 그리고 소화와 호르몬에 관여하는 췌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기관에 암이 걸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담낭과 췌장은 어떻게 좀 다른지 이 부분도 좀 짚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담낭과 췌장은 모두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네. 종양이 발생하더라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고형 암 중에서 예후가 가장 나쁜 암종 두 가지에 속하게 되고요. 다만 췌장은 내분비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바로 담낭암인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담낭 양성 질환에 대해서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담낭의 위치와 구조를 한 번 더 짚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낭의 위치와 구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담낭은 쓸개라고도 하죠. 이렇게 간 하부에 우측 하부에 붙어 있는 게 바로 담낭입니다. 네.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우상복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7에서 10cm 정도의 길쭉한 주머니 모양으로 생겨 있으며 담낭관이라고 하는 얇은 관을 통해 담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담관은 간에서부터 십이지장까지 연결되는 담즙이 내려가는 통로인데 이 담관은 췌장에서 나온 췌관과 합쳐져서 십이지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담낭의 위치와 구조를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담낭의 기능은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담낭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교수님. 정확하게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네. 우리 몸에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담낭은 간에서 분비된 담즙이 담낭에서 농축 저장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안 할 때는 이 담관과 췌관과 연결된 십이지장에 조임 근육이 존재해서 요 부분이 다치게 되고요. 그런데 음식물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네. 여러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이 담관을 조이고 있던 근육이 이완되고 열리는군요. 네. 그리고 담낭 자체가 수축하게 되면서 모여있던 담즙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지방 부분을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담낭의 기능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담낭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담낭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담낭암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교수님? 담낭암은 대부분 담낭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종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위나 대장 같은 소화기관 암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주로 60대, 70대 고령에서 호발하게 되며 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좀 더 흔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증상이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 발견이 늦어져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무래도 예후가 안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좌측 부분은 초음파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경계를 지어지는 부분이 담낭이라고 볼 수 있고 담낭 안에 담즙이 들어있으면 원래 이렇게 까맣게만 보여야 하는데 네. 이 하얀 부분이 이렇게 암이 발생해서 혹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할 크기가 수 좀 있고 큰 편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정도면은 한 2cm에서 3cm 정도 크기가 되고 이 정도면은 사이즈가 꽤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측 CT 사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큰 부분이 간이고 간 안에 달려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이 담낭이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하얀 부분이 종양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발견이 됐다 하면 진행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담낭암이 발생하는 비율은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교수님? 담낭암의 발생률 자체는 사실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 국내 통계를 본다면은 네. 남성암에서는 10위, 여성암에서는 9위 정도로 두 성별 모두 약 3% 미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0대 암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최하위권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생존율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낭암 생존율 통계를 봤을 때 네. 해가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생존율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3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차이가 없이 비슷한데 고형암으로 봤을 때는 사실 췌장암 다음으로 나쁜 예후로 보이는 게 담낭암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봐도 다른 암들은 생존율이 좀 증가하는 편인데 담낭암은 좀 그런 편이 아니네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발생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신약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조금 발달이 늦은 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 담낭암은 도대체 왜 발생을 하는 건지 원인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을 꼽을 수 있는 것은 담낭의 만성 염증입니다. 담낭에서 만성 염증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것이 오랜 기간 지속됐을 때 점막의 상피화가 이형성증이 생기면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요.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담석증입니다. 네. 담석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담낭을 자극하게 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한 연구의 통계들을 보면은 담낭암이 발생한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 비교했을 때 결석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7배 정도 많았다는 연구도 있고요. 네. 다만 담석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네. 모든 담석증이 다 담낭암의 위험 인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주로 담석이 3cm 이상으로 커져 있는 담석이거나 아니면 이 담석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을 때 네. 혹은 담석증과 함께 담낭벽에도 결석 같은 이런 석회화가 이루어지는 도제 담낭 같은 담낭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혹은 담낭염의 만성 염증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는 만성 장티푸스 보균자의 경우 담석 자체가 담낭암의 위험 인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담낭암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담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담관과 췌관이 네. 함께 만나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경우는 네. 담관과 췌관이 만나기는 하지만은 아주 짧은 부위에서만 공통관을 가지고 곧바로 십이지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구멍만 하나인 경우가 보통 정상적인 상황인데 네. 선천적으로 기형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런 담관과 췌관이 합쳐져서 네. 하나의 관으로 십이지장에 연결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췌담관 함류 기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 이 췌장액이 거꾸로 역류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함으로써 역류한 이자액이 담낭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담낭에도 만성 염증을 일으키면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담낭암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인 췌담관 기형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또 다음으로 살펴볼 원인 중에 하나는 낭종이라고 하죠. 낭종도 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담즙이 내려오는 담관이 원래는 가느다란 길이어야 하는데 네. 마치 낭종처럼 이렇게 부푸는 선천 기형을 담관 낭종이라고 하고 비교적 드문 선천 기형이지만은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네. 아무래도 선천 기형이다 보니까 유아기나 소아기 때 발견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다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네. 성인이 돼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담관 낭종의 경우 대부분 앞서 설명드렸던 췌담관 함류 기형이 함께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담관 낭종 역시 담낭암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네.
담관 낭종 자체를 제거하면서 네. 담낭도 함께 제거하는 것이 수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담관 자체는 원래는 한 약 7mm 정도로 아주 가는 네. 호수 같은 관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낭종처럼 이렇게 부푸는 현상이 바로 담관 낭종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낭종이 생기면 그냥 담낭과 함께 제거를 해버리신다는 거죠? 놔뒀을 때는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면서 암의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네. 진단되면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낭종의 경우도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원인은 이 담낭벽이 두꺼워지면서 협착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원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원인일까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고 해서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관을 네. 세균이나 이물질로 판단해서 우리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스스로 공격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인데 담관 자체를 공격해서 담관이 계속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흉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좁아지고 이런 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바로 이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75%의 환자에서는 염증성 장 질환이 동반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보통 이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낭암뿐만 아니라 간암이나 담관암, 또 결장직장암 같은 여러 종류의 암종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담관 자체가 워낙에 넓게 퍼져 있는 장기다 보니까 아예 담관 자체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낭, 만성 염증으로 생길 수 있는 담낭암의 원인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원인이 용종입니다. 이 용종으로 인해서도 암이 생길 수 있다고요, 교수님. 용종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생기는 그냥 작은 혹들을 다 통칭해서 용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보통은 아마 뭐 위나 대장 같이 네. 내시경 검사를 하시다가 네. 발견해서 제거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담낭에도 이 용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종은 종류마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선종성 용종이라고 부르는 일부 용종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선암,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관에 생기는 용종은 내시경으로 용종만 제거술을 하고 네. 조직 검사를 봐서 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은 수술을 진행하거나 하는 게 가능하지만 네. 담낭 안에 생기는 용종은 사실은 내시경으로 접근한다든가 네. 용종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단을 내리게 되고 담낭암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 용종이 보통 사이즈가 네. 10mm 이상으로 큰 용종이라든가 네. 아니면 시간을 두고 경과를 봤을 때 점점 크기가 증가한다든가 용종과 함께 담석증이 동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5,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처음 진단된 용종이라든가 네. 개수가 여러 개인 것보다는 오히려 한 개인 게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생긴 모양이 여기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목이 생겨 있는 버섯같이 목이 생겨 있는 유경성보다는 네. 담낭벽과 딱 붙어 있는 무경성 이런 담낭 용종의 경우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담낭을 전체를 제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직 검사를 해서 알아볼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증상이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또 들어보니까 증상도 처음엔 무증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수님? 네, 사실 용종이라는 게 특별한 증상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건강검진 목적이라든가 네. 뭐 다른 이유로 검사를 했는데 우연히 발견되는 우연히. 네.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 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담낭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담낭암이 생겨도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이 참 어려운 점인데 간혹 담석이 동반되어 있는 담낭암의 경우에 오히려 담석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경우가 오히려 조기 발견하는 데 차라리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명치나 상복부 같은 데 어떤 불편감 혹은 소화불량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대부분이라 사실 처음부터 담낭암을 의심하기는 굉장히 힘든 증상들입니다. 네.
자, 그럼 담낭암이 조금 진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담낭암이 진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담낭 자체의 종양이 커지면서 네. 우상복부나 우측 갈비뼈 아래에 혹이 만져지는 듯한 그런 증상도 있는데 이 경우의 특징이 만져도 아프지 않는 무통성 종괴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네. 그 이외에 우상복부 통증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연관통이라고 해서 어깨나 등으로 퍼지는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네. 담낭의 종양이 진행하면서 네. 담관을 막는 경우에는 네. 황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그쵸. 있습니다. 담즙이 못 빠져나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종양의 또 일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식욕 부진이나 쇠약감이나 체중 감소 같은 증상들도 담낭암이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수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담낭암의 조기 검진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초음파 검사가 사실은 1차 진료기관에서도 시행될 수 있고 또 담낭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담낭의 양성 질환이라든가 다른 뭐 간이나 췌장 같은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저희가 40, 50대 이상의 조금 연령이 올라갈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혹시 생길지 모르는 담낭암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정기 검진이 최우선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담낭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한 해 27만 7천여 건의 암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담낭 담도암은 7,600여 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발병 연령대는 70대가 가장 많고 발생 원인으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담석과 용종이 중요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네, 환자분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최근 들어서 소화가 좀 잘 안 되고요. 명치 부분이 콕콕 찌르고 아프고 그래서 좀 걱정돼서 왔습니다. 최근 들어 체중이 좀 빠지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요 몇 달 사이에 4, 5kg 정도 빠졌는데요. 요즘 뭐 대변 양상은 어떻나요? 혹시 설사를 하시거나 기름진 변이 나오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네, 고기 같은 거 먹으면 간혹 설사가 나오는데요. 담낭 용종은 담낭의 염증이나 과도한 콜레스테롤 축적,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대개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소화불량이나 메스꺼림,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네, 이 환자는 소화불량과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내원 후 CT 검사와 MRI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담낭에 약 2cm 정도의 종양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낭암은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담낭의 발생 위치나 시기에 따라서 환자분들께서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비특이적인 증상이지만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께서는 그냥 넘기시기보다는 초음파 같은 간단한 검사라도 시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낭 용종은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용종 크기가 크지 않으면 CT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가 권고된다. 담낭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우, 그리고 담석이 동반된 경우 등은 암에 있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환자분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한다고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요. 담낭에 이렇게 물옷같이 뭐가 보인다고 해서 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명치라든가 우상복부에 통증 같은 게 있는 기억은 없으셨나요? 저 따로 통증이 있거나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족분 중에 담낭 질환을 진단받은 분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담낭 염증을 진단받으셔서 담낭을 뗀 적이 있습니다.
담낭암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단 시기다. 완치율이 5% 정도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암이지만 조기에 수술적 치료로 근치가 된 경우 5년 생존율은 90%가 넘는다. 이 환자는 증상은 없지만 건강검진상 발견된 담낭의 용종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검사상 현재 악성 종양까지 의심되지는 않는 상태로 우선은 단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여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담낭 절제술의 경우 비교적 큰 수술은 아니지만 전신 마취를 통한 1시간 정도의 수술 시간이 필요하며 약 2, 3일 정도의 입원 기간이 소요됩니다. 수술 후에 한두 주 정도의 안전 가료만 거친다면은 가벼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은 수술 후에는 약간의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낭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이다. 하지만 대부분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20-30% 정도의 환자만 암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다.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 로봇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암세포 성장을 막기 위해 항암 화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다. 담낭암은 치료 시기에 따라 예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기 발견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발견이 늦은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췌장암과 더불어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것이 바로 담낭암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발률이 높고 생존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담낭암. 담낭암은 일반적으로 이 형성이 암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염증을 초래하는 상황을 치료하고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 조용하게 자라는 고약한 싹.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로 몸 안의 독초를 찾아낼 수 있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담낭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담낭암의 원인과 진단 방법까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치료법 그리고 영상검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검사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수님. 하나씩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실까요? 담낭암을 진단하거나 병기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초음파 검사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별 검사로는 적합한 검사이지만 정확한 진단이나 병기를 설정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수님? 정확한 진단이나 병기 구분이 어렵다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담낭 안에 뭔가 혹이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있다. 의심이 된다. 네, 혹이 있다. 이렇게는 찾을 수 있지만 이 네. 혹이 정확하게 어느 만큼 침범이 돼 있다든가 아니라면 혹시 그 주변에 뭐 어떤 다른 장기를 침범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밀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심만 해볼 수 있는 단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그때 CT를 촬영하실까요? 네, 보통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면은 CT나 MRI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CT, MRI는 종양 자체도 감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주변에 임파선이 커져 있다든가 혹은 병이 다른 장기로 침윤했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이후에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검사가 내시경 초음파라는 검사입니다. 네. 내시경 끝에 초음파 기구를 달아서 우리가 위내시경 하듯이 이 내시경 기구를 위에다가 넣게 되면은 네. 이 담낭에 가깝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끝에 달려 있는 초음파를 통해서 네. 이 담낭암이 얇은 담낭벽에 어느 정도 침윤이 돼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좋은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내시경적 역행성 체담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네. 황달 같은 게 있는 환자나 아니면 네. 담관에 병이 함께 동반돼 있거나 침윤돼 있는 위험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네. 이런 내시경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담낭암이 진행해서 사실 담관을 눌러서 황달이 생기는 환자들 같은 네. 경우에 황달을 해소해주기 위한 치료법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런 내시경적 검사나 치료를 동반하게 되고 또 수술 전이나
혹은 전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PET-CT라고 하죠. 양성 네. 양정자 반출 단층 촬영을 통해서 전신을 확인하는 검사들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담낭암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미리 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려면 이미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용종에 관해 설명드리면서 이 일부만 채취하는 조직 검사 결과 불가능하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위나 대장 같이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눈으로 보고 또 일부 조직만 얻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게 암으로 확진되면 그때 수술하는 그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가 담낭암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진단 겸 치료 목적의 수술만이 오직 조직 검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영상 검사를 최대한 잘 분석해서 네.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하고 그에 맞춰서 정확한 수술 방법을 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담낭암 치료는 어떻게 받을지 이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요. 치료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신 후에 시행을 하시겠죠. 이 치료법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암의 치료는 사실 대부분 다른 암종과 비슷합니다. 암 자체의 병기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나이라든가 건강 네. 상태 등을 고려해서 치료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담낭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크게는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와 네.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를 구분하는 게 수술 전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어 있고 네. 사실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생명을 연장하는 목적이라든가 증상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고식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그 이외에 황달 같은 게 발생하면 내시경적인 담도 배액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다거나 혹은 암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라든가 혹은 신경절을 마취하는 그런 시술까지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건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줄기의 희망이잖아요. 이 수술을 해볼 수 있는 대상은 뭐 1기 정도일까요? 2기일까요? 어떨까요, 교수님? 암종에서 근치적 수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술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는 암세포를 남기지 않고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게 네. 가장 중요한 수술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보통 사기라고 표현하죠. 네. 이런 경우는 이미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여러 부위로 암세포가 퍼져 있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네.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종양이 많이 진행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중요 장기들을 침범한 경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기수로 따졌을 때 1기, 2기 환자들의 경우 무리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3기 환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전이가 없는 3기 환자라고 하더라도 수술이 네.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병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들도 좀 다양하게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병기에 따른 치료법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게요, 교수님. 담낭암이 담낭벽에 얼마만큼 침입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담낭암의 병기를 나누게 되는데 네. 이 병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모두 틀려지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담낭의 가장 안쪽 부분인 점막과 네. 그 다음 두 번째 층이 근육층 정도 국한되어 있는 담낭암은 주로 저희가 1기라고 부르게 되고 네. 이 경우에는 담낭벽을 바깥으로 뚫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담낭 자체만 제거하더라도 네. 우리가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근육층을 넘어서서 담낭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장막에 가깝게 침윤한 네. 2기 담낭암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간으로 암세포가 침윤하거나 네. 림프절로 종양이 퍼져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담낭만 제거해서는 완치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담낭이 붙어 있는 간 일부를 함께 제거하고 네. 간이나 십이지장, 담낭 주변에 있는 림파선들을 모두 긁어내는 확대 담낭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간이라든가 주변 장기를 많이 침윤한 3기 암의 경우 이 경우에도 넓은
수술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간이 붙어 있는 우측 간을 모두 제거하는 이런 간 우엽 절제술까지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이외에 주변 장기를 침입한 경우에 뭐 대장이나 십이장 같은 경우를 함께 제거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수술 방법들을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담낭암이 초기인 경우에는 단순 담낭 절제술이라고 해서 담낭 자체만 저희가 제거를 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2기 이상의 담낭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담낭암이 간으로 침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담낭뿐만 아니라 담낭이 맞대고 있는 간을 함께 저 제거를 빨간 하는 부분이 거죠. 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함께 아. 절제된 간이 이 사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이 암종 자체가 간으로의 침입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럴 경우에는 주변을 약간 도려내는 방식으로는 깨끗한 절제연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렇게 뭐 간의 절반 이상이 되는 우측 간을 전체를 담낭과 함께 제거하는 이런 수식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병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술 방법까지 좀 쭉 살펴봤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합병증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교수님? 수술이라는 게 사실 뭐 크든 작든 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항상 있게 되는데요. 네. 단순 담낭 절제술의 경우 담낭암이 아니더라도 용종이나 담석으로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비교적 수술 시간도 짧고 한두 시간 정도 이내에 대부분 끝나게 되고요. 입원 기간도 2, 3일 정도로 짧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복도 적고 네.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간을 포함해서 주변 임파선을 절제해야 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의 경우 수술 시간도 뭐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뭐 7, 8시까지 걸리기도 하고 뭐 일주일에서 2주 가량의 입원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수술 중에 간을 절제하다 보면은 출혈량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네. 수술 부위 통증이라든가 간을 절제하다 보면은 간 절단면에서 담즙이 누출되는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담낭 수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복술은 워낙 예전부터 좀 시행을 해 오던 수술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거 세 개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최근 들어서 이런 수술 기구들이나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들도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저희가 통칭해서 미세 침습 수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수술들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담낭암에서 역시 이런 미세 침습 수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확대 담낭 절제술이라고 하는 담낭암 수술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하로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큰 상처가 필요한 그러네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뭐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구멍만 작게 몇 개를 뚫어서 네. 수술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단일공 로봇이라고 해서 네. 구멍을 하나만 내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까지 점점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네. 미세 침습 수술은 상처가 작으니까 통증도 작고 환자분의 회복도 좀 더 빠른 그런 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복강경이랑 로봇 수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근본적으로 복강경 수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복강경 기구를 외과 의사가 직접 손으로 잡고 네. 의사가 직접 그 기구를 조정하는 그런 네.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로봇 수술은 수술하는 집도인은 콘솔이라고 하는 기구에 앉아서 팔을 움직일 때 로봇 팔이 의사 팔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로봇 수술 같은 경우 장점이 모든 카메라가 다 3D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수술하는 집도의 입장에서는 현실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아무래도 좀 정밀한 수술을 접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미세한 손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정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미세한 부분들을 수술할 때 로봇 수술의 장점이 크게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런 미세 침습 수술이 적용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담낭만 절제하는 단순 담낭 절제술의 경우 최근에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미세 네. 침습 수술로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대부분 모든 환자들이 다 이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2기 이상의 환자에서 시행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의 경우
저희가 아직까지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많이 치환이 됐습니다. 주변 장기로의 침윤이 없는 그런 2기 정도의 담낭암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을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담낭암 자체가 담낭을 뚫고 주변 간이라든가 어떤 주변 장기로 침윤이 돼서 네. 사실 절제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는 미세침습 수술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런 환자들은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담낭암의 수술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담낭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예후가 어떨까요, 교수님? 네, 담낭암은 사실 병기에 따라서 예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점막에만 국한된 1기 초의 담낭암의 경우는 단순 담낭 절제술만으로도 5년 생존율이 거의 95% 이상으로 거의 완치에 가까운 그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2기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수술을 받더라도 약 40에서 70% 정도의 5년 생존율이 보고되고 있고 사실 3기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5년 생존율이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낭암이 그만큼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예후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또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뭐 항암 치료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낭암이 사실 예후가 나쁜 암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추가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다만 1기에 어떤 초기의 담낭암은 보통은 수술 후에 추가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잘 없고요. 2기 이상의 담낭암의 경우 재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 후 보조 항암 화학 치료라는 항암 치료를 시행한다거나 네. 뭐 임파선 전이가 많다거나 절단면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게 의심될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한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이렇게 먹는 항암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보조 항암화학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치료를 시행하든 하지 않든 당연히 재발이나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는 규칙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사하고 경과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담낭암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그냥 단순 용종인 줄 알고 절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암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엔 치료를 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수술 전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영상 검사만으로 사실 진단이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을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 담낭 절제술을 시행했는데도 악성 종양이 나오는 경우들도 가끔씩은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담낭을 제거했으니까 이 암종이 담낭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갔는지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원칙들을 그대로 보통 적용하게 되는데요. 암이 나왔지만은 점막이나 뭐 근육층에만 들어가 있는 1기 담낭암이라면 담낭을 이미 제거했으니까 그렇죠. 그걸로 그냥 치료를 마치게 되고요. 하지만 2기 이상의 담낭암일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 있다거나 남아있는 간에 혹시 암세포가 남아있다거나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확대 담낭 절제술이나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담낭암의 병기와는 상관없이 혹시 아까 담낭에서 담도로 넘어가는 담낭관에 암세포가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남아있는 몸에도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병기와 관계없이 다시 재수술을 해서 담도를 절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담낭암의 치료법까지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교수님께서 직접 치료를 하셨던 환자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는 어떤 환자였을까요? 첫 번째 환자분은 65세의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이 환자분도 사실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고 건강검진 목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시행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담낭이 위치하고 있는데 담낭 안에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 2cm 정도의 크기가 큰 거죠, 교수님? 네, 종괴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네, 요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CT와 MRI를 시행하였고 네. CT 상에서도 여기 이렇게 동그란 담낭 안에 약간 하얀 부분이 화살표 끝부분이 이렇게 종양이 되겠고요. 네. 요거는 MR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담도나 담낭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데 요 까맣게 결손이 있는 부위가 바로 종양이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담낭암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2기 정도의 담낭암을 의심하고 네. 처음부터 저희가 확대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했었고 네. 환자분의 경우 다른 장기로의 침유는 특별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강경을 이용한 확대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환자분의 경우 다행히 수술 뒤 일주일 뒤에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잘 퇴원하셨고 네. 조직 검사 결과 2기까지는 아니고 1기 후반으로 이렇게 아. 진단이 되었고요. 네. 현재 한 3년 정도가 좀 넘었는데 네. 재발이나 전이 소견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네. 1기 후반이면 그럼 웬만하면 그냥 주변에 간이라든지 림프절을 조금 떼어내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겠네요. 네, 1기 후반의 담낭암의 경우 아직까지 담낭만 제거하느냐 혹은 조금 더 절제하는. 네, 간까지 포함해서 절제하느냐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준은 없죠, 교수님. 네,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한 어떤 그런 적응증이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데요. 네. 보통은 저희가 아무래도 환자분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크게 할 때 사실 80세 이상의 어떤 고령 환자라든가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을 사실 큰 수술을 했을 때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크니까 아,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수술을 아무래도 조금 간략하게 하는 게 조금 더 환자분한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하지만 젊은 분이라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이 크고 합병증 위험이 있더라도 장기간 생존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큰 수술을 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권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아본 환자의 케이스 살펴봤고요. 다음 환자 케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환자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네,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64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네. 크기가 한 1.3cm 정도의 담낭 용종 혹은 뭐 종양이 발견돼서 내원하셨고요. 네. 이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악성 종양을 의심해서 CT도 촬영하고 네. 이렇게 펫 CT까지 촬영을 아. 했습니다. 이 CT를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 화살표 부위에 이렇게 종양으로 의심되는 아. 부분이 담낭의 끝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 다만 이 펫CT를 촬영했을 때는 네. 원래는 펫CT상에서 종양이나 염증 같은 경우는 노랗게 이렇게 밝게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아. 많은데 네. 이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악성이 아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단순 담낭 절제술만 시행을 하기로 하고 네. 단순 담낭 절제술을 시행을 했는데 이 경우가 아까 이제 그냥 용종인 줄 알고 떼어냈다는 경우죠? 맞습니다. 네. 네, 악성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은 뭐 혹시 아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네. 없다 보니 그냥 단순 담낭 절제술만 시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 경우에 조직 검사 결과에서 장박계 결제 조직까지 침유한 2기 담낭암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떼어내길 잘했네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이셨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환자분과 상담을 하다가 조금 더 회복이 빠른 수술을 원하셔서 구멍을 하나만 뚫고 하는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확대 담낭 절제술을 시행을 했었고 네. 환자분은 수술하고 6일 만에 뭐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수술하신 지 한 7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수술을 아주 건강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교수님이 치료하셨던 환자분의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담낭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담낭암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담낭암의 주요 원인은 만성 염증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소화기관의 만성 염증은 우리 소화기관의 점막에 이형성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이형성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담낭 역시 만성 염증은 담낭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담석의 크기는 담낭암과 관련이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 정도로 표시하고 싶은데요. 담석이 크면 특히 약 2에서 3cm 정도 이렇게 담석이 큰 경우가 작은 담석보다는 담낭암과 연관이 깊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담석의 크기에 따라서 암의 빈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즉 뭐 크기가 1cm면 뭐 10%, 2cm면 20% 이렇게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담석일 때 담낭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담낭염은 담낭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염증은 담낭의 점막에 변형을 일으키고 이것은 암으로 발생할 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단시간 안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보통은 십수년 이상의 아주 긴 시간에 장기간의 염증이 반복될 때 담낭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립니다. 담낭 수술 절제 후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담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즙을 농축 보관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보관하는 저장소가 없어지게 되면은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소화불량이라든가 설사 같은 소화기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후에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고 이런 증상은 보통 한두 달 정도는 일반적으로 지속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한두 달 정도는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하는 것들을 피하라고 저희가 항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담낭암 치료 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항암 화학요법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항암 치료 역시 담낭암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치료이지만 아무래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 담낭암 치료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담낭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담낭암 가족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담낭암으로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가 담낭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낭암은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더 걱정되는데 담낭암 가족력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담낭암은 가족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분들의 담낭암 과거력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어떤 유전자가 담낭암을 일으켰다 이렇게 확정하는 유전자 검사는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 또 임상에서 적용하는 점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저희가 직계 가족들, 담낭암에 과거력이 있는 직계 가족분들은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혹시 담낭암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담낭 절제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담낭 용종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담낭 절제를 권유받았습니다. 담낭을 잘라내면 담낭암 위험은 없어지는 건가요? 혹시 수술 전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담낭 용종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담낭 절제술의 경우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지만은 수술 후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소화기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행받으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과식하는 것들을 피하시는 게 그러한 증상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담낭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 텐데요. 담낭암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담낭암은 태풍이다. 담낭암은 태풍이다. 표현이 좋은데요. 태풍이 사실 자연재해다 보니까 저희가 네. 완전히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한다면 그런 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담낭암도 미리 위험인자들을 제거한다든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게 된다면 좋은 치료 성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담낭암은 태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기 수술, 또 조기 수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조기 검진과 정기 검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담낭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이승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